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제일 먼저 새로운 뉴스가 있는 윌 스미스 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끝나겠는데,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시간에는 물론 한 주일에 발생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그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면서 미처 정말 중요했는데 빠뜨렸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스토리라든가, 이제는 코비드 19도 새로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라든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 방송된 것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수정 내지는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송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라인에는 이번 4월 11일부터 미국 국무부에서 여권을 발행을 하는데, 원하시면은 여자, 남자, 그리고 이제 X, male, female 해서 M, F,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성뿐이었는데 X라는 모든 그 소수를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같은 여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헤드라인에는 제가 중성이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성이 맞지는 않죠. 그냥 제3의 성, 무엇이라고 표시할 수 없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에 어떤 분께서 듣기가 불편하니까 정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19세기에 있었던 노예의 후손에게만 배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법이 되려면 아직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걸 제가 보면서 국립유공자분들께 어떤 대우를, 혜택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듣기가 영 거북하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국립유공자와 그 노예를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비유 자체가 노예를 국립유공자에 비유한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어떤 반대기는 하죠.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자녀분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 또 그 자녀의 그 자녀도 연쇄적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셨고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국가가 어떠한 그 보상을 답례를 해드리는 게 국립유공자라고 하면, 이 노예제는 흑인 노예의 후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같다는 건 아니었고, 그렇게 국가가 국민,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 같은 흘러감을 말씀을 드렸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꼭 개인들에게만 기여한 게 아니라 백악관을 흑인들이 지었죠. 설계하고 한 사람들은 프렌치의 유명한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지만, 백인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주춧돌을 놓고 돌을 깎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구조니 뭐니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갈 때는 항상 대통령이 들어갈 때 그저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카펫도 바꾸고 다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면서도 전통적으로 남겨두는 책상 같은 것은 있고, 집무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미국 그 노예들이 국가에 기여한 바도 있죠. 그 이후에 딱 한 사람의 오바마만 흑인 대통령이었고 다 백인 대통령이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노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자막으로는 제가 처리를 했는데, 방송하다가 5번째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번째는 젤렌스키 당연히 그 전이었고, 그리고 그 전이 4번째가 그 유명한 빅토르 야누고비치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6대 대통령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정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미 시상식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열릴 텐데 원래는 1월 말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어야지 되는데 이 코비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야외가 필요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런 생각이 강해서 라스베가스, 신시티, 라스베가스의 그 MGM으로 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고 하니까 뭐 라스베가스까지 가기도 그렇고 뭐 헐리우드 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배우들 말리부 해안에도 살고 산타모니카에도 살고 헐리우드 힐, 벨에어, 베버리 힐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가 바뀌면 처음에는 자리 잡기가 힘들죠. 뭐 의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음악, 조명 시설 같은 것 해서 이번에는 좀 안정적인 그런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같은 그래미 시상식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봐야지 알겠죠? 윌 스미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같은 그 흑인인 크리스 락이 와이프인 그 핑켈 스미스요. 그 제이다 핑켈 그 스미스의 병으로 인해서 삭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배우가 그 모습을 가지고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분명히 I love you 제이다한테 얘기하고 서로 잘 아니까요. I love you 하고 나 언제 그 G.I. Jane 2에서 너를 보니 그 G.I. Jane 2가 그 머리 깎고 군대 입대하고 하는 드미 무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이다는 너무너무 그 상처를 받은 거죠. 그동안 오랜 동안 본인이 흑인 여성들에게 그 같은 탈모 증상이 많다고 하죠. 그냥 탈모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탈모라서 더 이상은 헤어를 기를 수 없게 된 그런 거 아는데 그렇게 농담을 했고 이제 이 여배우가 굳어지자 남편이 올라가서 뺨을 친 그 사건에 대해서 윌 스미스 남편이 어제 아카데미 회원 자리를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본인의 뭐 홍보하는 사람, 변호사랑 다 의논을 한 결과겠죠. 아카데미에서는 이미 아카데미가 뭐 연기만 잘하느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룰이 있잖아요. 또 세계에 방영됐었던 생중계됐었던 그런 것들이고 또 수많은 어린이들이 보고 롤 모델이 돼야지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 차례 크리스 락에게도 사과를 하고 특히 동료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벌 받는 것 최종적인 결과가 4월 중순에 나오는데 그 벌을 받아서 어쩌면 아카데미 그 회원 자격도 박탈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느니 사임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무리 그 심정적으로 어땠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았어야지 시간을 되돌리면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새소리가 너무 좋네요. 창문 좀 열어놓을 걸 그랬나요? 찬바람 들어올까 봐. 그런데 새소리가 저를 자꾸 방해하네요. 그래서 특히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본인 그 시상식의 중간이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상을 발표하기 위해서 크리스 락이 그 봉투 가지고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문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상이 있었겠어요. 가장 중요한 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서 가려졌다. 너무 황당한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그간의 그 노력으로 됐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어제도 이제 다시 한번 그 사과를 했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폭력은 안 썼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카데미 그 회원에서 회원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당연히 뭐 어린 아이들을 강간한 혐의로 지금으로는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로만 그 폴란스키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빌 커스비도 마찬가지고요. 코미디언 그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제작자 수많은 여배우 근데 하비 와인스타인이 제작한 영화가 또 좀 많아야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카민 카비디라고 그 대부 1편에는 안 나오고 2편과 3편에 아주 그냥 잔인한 형제 로사티인 줄 알았어요. 로사토 형제의 그 동생 형은 톤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동생으로 나온 바로 카민 카비디도
아카데미 회원들에게는 미리 이렇게 그 어떤 그 클립 같은 게 스크리너가 보내지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이제 그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공유하면 그게 불법 복제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잖아요. 룰이 있으니까. 그래서 윌 스미스도 스스로 폭력을 썼으니까 그 무대에서 사임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의 상을 박탈할 것인가. 킹 리처드로 최우수 그 배우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 수상을 거부한 사람은 있었어도 상을 뺏진 않았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이 제작자로서 최고 작품상을 받았을 때 상을 트로피를 받은 것이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이 오스카상 받은 것도 뺏진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오스카 시상식에 오진 못하지만 이번에 윌 스미스 것을 뺏을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트로피를 내놓지는 않았으니까. 이것은 작가와 작품의 그 생활을 분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면이라는 것에서 이제까지 수많은 무슨 뭐 그 소설이라든가 이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한 점의 어긋남이 없이 죄와 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일기처럼 쓴 거 뭐죠? 그 독본 뭐 이런 것 그런 많은 작품들이 그 모든 그 작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작품이 주는 이미지와 똑같이 일치해서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작가와 작품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좋다. 인간이니까. 그게 대세인데 상을 뺏을지 이런 문제. 상을 뺏는다면 로만 폴란스키나 하비 와인스타인도 오스카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이제 이 사람 흑인이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덕분에 어제 또 휴일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귀한 그 클립을 봤는데 윌 스미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전해드리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수상을 거부한 사람은 있죠. 그 말론 브란도가 1974년도에 73년도에 이제 그 대부 1편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배우상을 받았는데 왜 거부했냐면 그 당시에 말론 브란도가 49살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젊게 봤거든요. 미국이 당시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 들과 국가가 대립을 하면서 사우스다코타에서 막 무력으로 국가가 무력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론 브란도는 그 한 10년쯤 전에 그 아메리칸 인디안에 관한 어떤 일들을 했고 그 국가가 그런 대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해가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 최초로 세계의 위성으로 생중계됐던 그 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 소수인종에 대한 꼭 나중에 그 다음날인가 얼마 뒤에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꼭 그 아메리칸 인디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수인종에 대해서도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 특히 헐리우드가. 상을 받는 것이 시상식을 하는 그런 헐리우드잖아요. 헐리우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마론 브란도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필리핀계는 가정부로만 나오고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 원주민의 경우는 막 술만 마시고 정말로 스투핏하고 바보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74년만 하더라도 저페니즈 하면은 쿡으로 많이 나왔나 봐요. 쿡으로 나오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 원주민의 경우는 아이들이 영화를 볼 때 꼭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자란다. 헐리우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당시에 first name은 S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 클립도 봤는데 시상식에서 그때 제임스 본드가 나와서 시상을 했거든요. 제임스 본드가 나와서 시상을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배우가 해서 그 아파치의 여배우예요. 사첸 리틀 페더군요. 사첸 리틀 페더가 나와서 딱 했는데 이제 딱 그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트로피를 주니까
트로피를 주니까 이렇게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종이를 이렇게 꺼내는데 아카데미 측에서 그 당시에는 대리로 받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종이가 15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다. 다음날 뉴욕타임스가 전문을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말론 브란도의 그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치의 그 여배우가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대신 나왔다 했거든요. 로저 무어 같은 사람도 트로피 주려다가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이 여배우가 얘기를 하니까 막 야유가 터지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74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주민이 영화에는 나오지만 바보같이만 나와야 되는데 백인이 아니잖아요. 야유가 터져 나오니까 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하니까 야유가 터져 나오니까 이 여배우가 excuse me 하면서 아주 침착하게 이제 그 아파치 복장을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존 웨인이 있죠. 존 웨인이라든가 멜 깁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인종 차별적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존 웨인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존 웨인 공항도 있지만 이 근처에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존 웨인이 6명의 경비원에 의해서 꽉 몸이 거의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여자 배우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려고 아니 말론 브란도는 저런 인디안 거를 저런 옷을 입혀가지고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올렸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4년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살았고 이 코플라 감독에 의해서 말론 브란도도 알게 됐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말론 브란도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안으로 총을 쏴서 29살이었는데 당시에 총상을 입고 그거 회복하느라고 수십 년 걸리고 이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방암 그 사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윌 스미스의 와이프와 연결시키자면 뭐가 됐냐면 그리고는 그 여배우는 헐리우드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 뒤로는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런 인디안 복장을 하고 드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나갔다는 저는 아주 개성 있고 멋있기만 하던데요. 그리고 또 어떤 배우는 말론 브란도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저런 인디안 복장을 입힌 뭐 인디안이 뭐 올라가가지고 아메리칸 뭐 원주민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런 2004년도에 말론 브란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원주민들과 실제에 알아가면서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책이 다 틀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초의 보이콧을 하고 최초의 그 무대를 그런 식으로 활용한 사람은 말론 브란도였던 겁니다. 1974년도 그 당시가 40 몇 회였죠. 45회 아카데미. 이번이 94회인데 94회가 지나서 지금 스포츠계나 이런 데도 뭐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것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무릎 딱 꿇으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죄 없애. 그렇게 해서 그 원주민 여배우가 헐리우드에서 일을 못했다니까는요. 아직도. 그리고 윌 스미스 케이스로 돌아오면은 이 제이다가요. 제이다 그 핑켓 스미스가 윌 스미스의 와이프가 그때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이니까 2015년 2016년이었겠네요. 보이콧 했어요. 시상식장에 가는 거 초대받았는데도 보이콧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협회가 너무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윌 스미스가 막 영화도 있고 막 이랬는데 흑인 배우들한테는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아카데미 회원에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에이시안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다양화된 것이지 2016년도에 윌 스미스의 와이프가 보이콧했을 그때도 그랬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 보니까 그때는 헤어가 있었거든요.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이후였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는요. 그 남편과 같이 마틴 루터 킹 데이에 딱 그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보여준 겁니다. 헐리우드가 이렇게 다양성이 없고 뭐 그런데 이 윌 스미스의 남편 와이프인 제이다가
아직도 헐리우드에는 시상식장 보세요, 여러분. 윤여정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만계 배우도 있고 했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백인이 대다수 이상인 그 무대에서 흑인 배우가 나와서 다른 흑인 여배우, 그것도 의학적으로 아파서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배우의 머리를 농담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막 70%, 80% 이상의 백인들이 막 좋다고 박수치는 이런 것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이걸 크게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면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이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꼭 그 코리안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도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백인 여자 배우였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상하는 그런 배우였다면 그 배우가 그런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이나 그 고통, 내가 배우로서 참 자존감도 약해지고, 더군다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헤어에 얼마나 많이 돈을 쓰고 신경을 씁니까? 그런 것을 수없이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그렇게 농담거리를 삼아서 과거부터 특히 흑인 남자와 흑인 여자 노예 사이에서도 여자는 백인 남자들이 갖고 놀다가 버리고 놀다 버리고 그러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누가 웃고 농담 삼아 하는 것을 또 같은 흑인이 하고 백인 여배우였다면 그렇겠느냐.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흑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라고 전해드립니다. 윌 스미스의 오스카상을 만약에 뺏는다면은, 그러면 윌 스미스는 무대 앞에서 그렇긴 했지만 훨씬 잔혹한 행위를 한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든가 그런 뭐 로만 폴란스키라든가 이런 감독은 아직도 추앙하잖아요. 예술가라는 것으로. 특히 로만 폴란스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상을 안 뺐고 왜 윌 스미스 것만 뺐지? 라는 말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할 것이고, 그 상을 뺏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뉴스들 간단히 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코비드 19은 이제 미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공공보건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것,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치료약도 있고 부스터샷도 있고 하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도 건강하시다면 50살 미만이시고 아주 건강하시다면 부스터샷 두 번째를 맞는 것은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라고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했었던 이런 공중보건 문제가 있으니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쪽에서 오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고 중단했던 것을 이제 풀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에서 쭉 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풀으면 그동안 못 들어오던 사람들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18,000명씩이나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데, 들어오면 이제 절차를 예전부터 밟아서 기다리고 재판하고 뭐 난민 자격이 있으면 오케이 미국에 머무르라고 하고 아니면 추방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중요한 게 바로 인권을 미국이 생각하면서 간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이민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쪽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기 좋으면 왜 오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 유럽에서 백인들, 핀란드 사람들이 오면 받고, 그 사람들이 왜 오냐고요. 거기가 살기 더 좋은데. 사회보장제도와 자연과 그 자유로움과 이런 게 있는데,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신에 미국에 와서 일부는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성을 위해서, 포용성을 위해서 미국을 이만큼 키워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미국의 관용, 포용,
어떤 그 인류애 같은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간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기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또 도덕적인 목적도 있고요. 미국이 과거에 엘살바도르라든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유리하게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나라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측면 지원을 했다던가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책감,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예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연관돼서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집을 사기 힘들게 했다던가 융자를 받기 힘들게 했다던가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그들의 19세기에 노예였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남쪽에서 오는 이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데는 미국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이걸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배상금을 물고 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런 면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이고요.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고 나름대로 기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해서 이 같은 도덕적인 뉘앙스를 한 5년 만에 처음 본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년 동안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코비드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은 이민을 단속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지만 뭐 내리자 뭐를 한다고 딱 팬데믹이 오니까 그렇게 먼저 했었던 거죠. 그리고 무슨 이민, 심지어 H1 비자 이런 것까지도 다 막았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그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경제, 인플레이션이 넘버 1, 그리고 이민이 넘버 2, 그 다음이 교육, 범죄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민 자체는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포괄적인 이민안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공화당이 이민에 대해서 그다지 아주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들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텍사스에서 주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드리머를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는 나름대로 또 의회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여기서 오지 못해 하는 것을 만들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트럼프가 만든 타이틀 42를 지금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고용시장 붐 1월달, 2월달에 이어서 3월달에도 1, 2월만큼은 아니었지만 43만 1,000개군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특히 여성들 일자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 해서 전염병으로 이 팬데믹으로 코비드 19으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때에 지금까지 정책을 잘해서 이런데 앞으로도 잘하겠다. 이미 예산안도 내놨고 그 예산안에 억만장자가 세금을 세금률대로 내지 않을 때 적어도 억만장자인데 20% 이상 번 돈의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20%까지는 최저 소득세라고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다. 10억 달러를 벌면 얼마나 좋으냐. 100억 달러를 벌어도 좋다. 다 좋은데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런데 세금은 공평하게 내자. 그냥 선생님이나 소방관보다 훨씬 세금률이 낮아져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여성 2달째 일자리가 늘어났고 특히 흑인 여성들 눈에 띄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업률도 3.6%로 낮아졌고요. 55세 이상의 실업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레저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것 되고 그리고는 이제 오일과 가스 이 분야인데 여기도 많이 바운스백 했습니다. 지난 6년 사이에 최고로 많이 정상 쪽으로 왔는데 가솔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1억 8천만 배럴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씩 180일을 방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 결과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안에는 지출을 줄여서 이전 팬데믹 그런 분야에도 전처럼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또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걷고 해서 적자를 최대한 줄인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마존 노조가 어제 그 뉴욕주에서 한 지역에서 노조 결성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했는데 55%가 찬성, 그리고 아직 67개의 투표용지는 이건 이의가 제기됐지만 어쨌든 한 10% 정도 차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노조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임금도 더 많이, 휴식 시간도 더 늘리고, 무슨 임금은 최소 18달러에서 39달러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중간 소득에 맞추려면은 시간당 41달러를 벌어야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정도. 그럼 41달러까지는 안 주겠죠. 지금 뭐 18달러라고 하니까 그 중간 어디에선가 나중에 합의를 될 텐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이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이 민주당 정권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노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좋다 해서 이 내용에 무척 기뻐했고요. 엘라바마하고 뉴욕이 다른 겁니다. 엘라바마에선 지난번에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993대 875. 지금 아마존을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도 그렇고 아마존이야 워낙에 좀 직원들에게도 잘 못하고 소비자 우선이다 하는 것을 또 내걸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창고에 여름이면 막 그 에어컨디셔너도 없어가지고 사람들 실려가고 911에 이런 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보도가 돼야지 언론에서 아마존에서 개선을 하죠. 돈이 없어서 개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예요 그 사람이. 세계 넘버 1, 2 부자인데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존, 스타벅스는 직원들에게 비교적 잘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그 노조 결성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머리를 쭈뼛쭈뼛 서면서 회사에서 막아보려고 너무 애를 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 엘라바마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이 회사 측이 성공을 했고 이번에 뉴욕만 하더라도 엘라바마와 분위기가 다르니까 성공을 했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추세인 거죠.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스토어가 있지만 140군데 스토어에서 노조 선거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이런 큰 소매업소에서 노조 결성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장기전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마를 바꿨더니 여기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간지럽네요. 여기다 이렇게 핀을 꼽을까요? 지금 이렇게 핀 꽂고 할까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지난해에 작품상을 받은 클레오 자오의 노매드랜드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2가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의회 조사 사건 또 무슨 뭐 뉴욕에 뭐 법원이 등등등등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뭐 잃어버린 6시간 뭐 몇십 분 거의 7시간 전화 통화 기록은 어디 갔는가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데 모든 것에서 다 지금까지 법정 출두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레게 가수가 영국 가수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를 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수 이름이 에디 그랜트라는 영국 시민권자예요. 레게 음악가고요. 물론 당연히 블랙이고요.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2020년도 캠페인에서 자신의 노래 Electric Avenue를 198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사용을 했는데 광고인데 그 광고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광고가 바이든의 캠페인 열차는 아주 슬로우하고 트럼프의 것은 아주 그냥 막 세고 막 이러는데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트럼프 캠페인 열차는 고속으로 지나갔는데 바이든 거는 천천히 가는 뭐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랬는데 이 동영상이 1370만 번이라던가 뭐 이런 형태로 1370만 맞죠? 숫자 나오면 항상 해서 이걸 기각해 달라고 트럼프가 요청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레게 뮤지션이 74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가 비슷하네요, 거의. 그래서 아마 법정에 출두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전화 기록이 왜 없어? 백악관 전화로 안 쓰고 누구 전화를 쓴 거야 도대체? 그리고 그 당시가 의사당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뭐 어떤 지시를 한 게 아니야?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간 거야?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연설을 한 그 미팅에 돈은 누가 됐고 막 이런 것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누구를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어떻게 됐어? 그거 푸틴은 알고 있을 거야. 푸틴이 그 기록을 공개해야지 돼. 해서 공화당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말하자면 싸우고 있는데 그 러시아에 네가 갖고 있으니까 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회사 뭐 에너지 회사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어디 러시아 여성과 비즈니스맨과 관련된 또 그 남편이 시장인 거기서 무슨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좀 공개를 하는데 헌터 바이든은 그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떤 그 회사에 지분이 있었다, 그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것은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83%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보적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이 더 큰 뉴스입니다. 물론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이것으로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의 에너지 회사와 뭐 국영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회사가 중국 정부의 그 영향력이 안 미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컨설팅을 하고 이 그 헌터 바이든이나 아니면 헌터 바이든의 엉클이 그 회사로부터 합쳐서 380만 달러 플러스 얼마에서 48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컨설팅 피로서.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합법이다 불법이다가 아니라 그 돈을 그렇게 받아서 세금을 공정하게 냈는가, 이걸 현재로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배심이 세금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입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도를 했는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가름말을 바꾼 뒤에 너무 눈을 찔러서 다시 원래 가름마로 옮겨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원래는 제가 이쪽이 가름마인데 회사 그 방송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할 수 없이 아닌 이쪽으로 했는데 다시 원래 뭐 회사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저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이젠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이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머리 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등등과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그 컴퓨터에서 나온 거잖아요. 델라웨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을 검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 뭐 그 백그라운드는 아시겠죠? 안 바꿨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벨고로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우크라이나 쪽으로는 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국경에서 그곳이 이제 오일 저장소를 우크라이나 헬기가, 군인이 타고 있던 헬기가 2대가 저 고도로 비행을 해서 방위망을 다 뚫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한 거죠. 불이 나고 하는 비디오가 막 나오고
러시아 쪽에서 엄청 비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제 오후에 보니까 뭐 로이터라든가 AP통신이라든가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든가 하는 데는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인정을 했다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키브에 있는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안보위원회의 국장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외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대변인들도 당연히 확인도 부정도 안 하는 그 상태가 어제 아침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2명 정도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벨라로드에 그 비슷한 시간에 인근에 탄약고도 폭발됐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러시아 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휴전을 할 수가 있겠어 하는데 본인들이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유적지와 수많은 병원과 수많은 사람을 숨지게 하고 집을 다 파손시키고 집을 이동시키게 하고 참 그래 놓고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재개가 됐고요. 또 마리우폴도 그동안 지난번 협상에서도 우리 그쪽에서 그 탈출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제는 버스가 54대나 들어갔습니다. 오후에 들어가서 적십자사 다 그 표시 달고 들어가고 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굉장히 많이 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이제 전쟁이 한 달이 넘으면서는 양쪽에서 다 정보 전도하고 또 교란 작전도 하거든요. 초기와는 달리. 그래서 지금 많은 보도를 보면은 무슨 그 보도 가운데서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도 많이 내는 뭐 스타 이런 데 보면은 뭐 푸틴이 엄청 아프다 이런 확인이 안 된 보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해서 늘 무슨 뭐 예를 들어 암 치료 의사와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포기했는지 그 의사는 옆에 없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는 그렇다고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쪽도 전쟁을 완전히 왜곡해서 라틴 아메리카 쪽에 뭐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그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터 바이든 하니까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이든을 탄핵시키고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지금은 막 엇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어제 제가 어떤 한 분의 글을 삭제를 했고 막 계속 똑같은 얘기를 올리는데 그분의 얘기가 앞뒤도 맞지 않고 무슨 뭐 나치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해서 제가 그분도 전문가가 아니시면서 남에게 들은 얘기를 그게 제대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어제 이제 내렸는데 지금부터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그리고 한국에선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미국이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푸틴이 하는 것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 그런 경향의 그 언론 매체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그런 내용이 그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 댓글에 아주 길게 똑같이 반복해서 되풀이 돼서 올라왔는데 우선 사실이 다른 게 너무 많고 해서 제가 내렸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 정도가 되면은 유튜브 상에서도 그런 그 트럼프의 메가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저를 믿으세요. 아마 믿으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키브에서 물러난 것은 일단 그 본인의 전략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정말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그 푸틴이 너무 멀리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쟁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러시아 자체가 상명하복의 스타일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틀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강할 줄 몰랐고 미국의 바이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유럽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협조할 줄 몰랐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푸틴이 수도 우크라이나를 다 먹는 것을 접어버리고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아마 어쩌면 처음부터 동쪽에 돈바스 쪽만 집중을 했다면 미국이나 서방 세계도 이번에도 크림반도 때처럼 눈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서방도 분열되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러시아에서 오일도 사야지 되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했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체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니까 키브 쪽으로 딱 몰려 있어서 근데 몇 주일이 지나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철군을 하고 만 것인데 그런 일이 있고요. 젤렌스키가 뭐 러시아 쪽의 영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국민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기가 힘들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땅까지 가서 용맹한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저고도 비행을 해서 그것을 미사일로 쏴서 그 사기 충천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왜 싸워보지 않고 그 땅을 전쟁 전에 3분의 1만 러시아 쪽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갖고 있었던 것을 왜 다 주느냐라고 국민들이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서방 세계도 마찬가지죠. 크림반도 한 번이었으면 됐지. 깡패 정치인이 나와서 러시아인과 총을 들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러시아인도 워낙 많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 내줬으면 됐지. 왜 또 다른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라고 서방 세계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재가 이번에 강하게 들어간 거고 러시아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또 루블화는 또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야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질식을 해서 경제가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해야지 된다는 지금 현재론 이렇고요. 그리고 144개국이 유엔에서 러시아 나가야지 되고 어떤 벌도 받아야지 된다고 했지만 144개국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를 지원할 태세를 하고 있잖아요. 인도는 참 묘한 거예요. 지금 그 한국도 쿼드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굉장한 고민이었고 압박이었죠. 그런데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쿼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쿼드의 주체국인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 인도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 여러 가지 그 거래 때문에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있잖아요. 표를 아예 북한처럼 반대표를 던진 건 아니에요. 반대표를 러시아를 벌주자에 대해서. 그것은 북한을 포함해서 5개국밖에 안 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냥 기권했잖아요. 그런데 그 144개국 이외에 서구 사회 이외에 아시아에서 뭐 호주, 일본, 한국 이 정도를 빼고는 그리고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곳이 많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킬러 소리 듣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36살의 젊은 왕자가 지금 오일 생산 좀 더 해달라고 하니까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지? 미스터 바이든 하면서 이런 형태로 브라질, 파키스탄 같은 나라,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그 러시아를 지금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고요. 전부 러시아의 에너지 또 농산물 또 하나가 뭐죠? 러시아의 에너지, 농산물, 무기 당연히 그 인도가 러시아에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지율이 푸틴의 지지율이 83%라는 것. 이것은요, 러시아에서 독립적인 굉장히 존중받는 여론조사 기구입니다. 리바다라가 한 건데 1월 달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뭐 경제 여러 가지 등등해서 높은 편이었어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러시아니까 69%였는데 지금은 83%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눈과 귀를 가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전부 선전선동 방송으로 바뀌었답니다. 북한의 방송과 비슷한 거예요. 조금 세련된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서구 스타일로. 선전선동으로 바꾸고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을 구하러 간 거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핍박받고 있다. 이걸 구하러 간 거야. 특수작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우리 러시아가 서방의 포위를 받고 있어. 미국을 막 비난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돼. 돈바스와 크림에 한했던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키브를 공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구 돈바스와 크림반도 돈바스의 러시아와 친한 곳과 크림반도 합쳐서 한 400만 명 되는데
우크라이나 인구는 4,400만 명인데 4,400만 명 가운데 과거의 역사와 혈연 관계, 지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10분의 1이 러시아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10분의 9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거길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나치 형태이기 때문에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유튜브에 써주셨다니까요. 나치 정권을 물리치려고 그러는 것인데 막 하면서 전 정권에 관한 내용도 다 틀리게 쓰면서 그분은 맞다고 쓰셨겠죠. 어디선가 듣고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떠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은 떠난 것이고 알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면서 떠날 형편은 안 되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83%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군과 목표물에 정말 수백 군데의 사이버 공격을 했답니다. 어제 영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600군데 이상의 그런 곳에 수천 건의 해킹에 시도를 했답니다. 뭐 부분적으로 러시아가 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이 했다는 거예요. 개막할 때 베이징 올림픽 서로 푸틴과 시진핑이 회담했죠. maybe 이 영국에선 그렇게 봅니다. 그때 의논을 해서 나토를 같이 비난을 했고 뭐 러시아 주변으로 몰려간다 했는데 이거 그렇지 않기로 하면서 몰려온다 했잖아 하는데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이 나토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어느 국가가 쳐들어와도 다 같이 우리 국가가 이제 그 침공받은 것처럼 보호한다. 그게 러시아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진핑도 나토를 비난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그때부터 마구 증가돼서 베이징 그 올림픽 끝나기 전에 시작이 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하루 전 23일 날 멈췄다는 거죠. 그런 거. 그런데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말 세계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요, 우크라이나의 누구죠?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는데, 영화 제작자예요, 이분. 영화 제작자고, 서로 친하니까 비서실장이 됐는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달라요. 뒤로 숨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의식 있는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어디 서방 세계에 전화 좀 하려고 하면 전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막 거부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뜻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일로 인해서 하원에서는 탄핵을 당했고 상원이 탄핵을 해주지 않아서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도 그랬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죠. 백악관에서 30년 동안 전화도 안 받아주고 어떤 시기였냐면요.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가 거기 있지. 그래 기다리고 있어. See you later 이런 형태였대요. 지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루에 뭐 국가 지도자 12명 이상과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것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선 계속 내보내는 게 서구 정치인들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실패하면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계속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뭐 70 몇 %대 48%로 나왔잖아요. 그런 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어느 시점인가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의 협상이지만 미국이 들어가야지 될 겁니다. 실은 러시아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적과 대화를 하는 거죠. 뭐 우드로 윌슨도 그 1918년 이후에 그랬었고 그런데 1919년 독일과 뭐 1차 대전 끝나고 독일과 2022년에 러시아는 다르긴 다르죠. 그 당시에 독일은 핵이 없었고 지금은 그 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패배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보고 있는데 패배가 땅을 얼만큼
믿고 패배하느냐. 아무튼 그런 어려운 주문을 해야지 되고, 분명한 건 우크라이나 혼자 러시아를 완패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서구의 개입은 생각할 수 없고, 러시아와 직접 싸움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너무 고통이고, 왜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푸틴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냐,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람 눈을 보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 협상을. 정말 그런 거요.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 사실은 뭐 해야지 되는 거죠. 결국은 해야지 되는 거고, 또 1919년도에 독일은 친구가 없었죠. 지금은 친구가 있잖아요. 인도 총리. 중국의 국가 주석뿐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뭐 중립 비슷하게 입장을 취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무슨 뭐 브라질의 볼소나로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끝에는 마무리는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개입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본 건데, 마지막에 이제 영어에서 하는 표현 ALAS 뭐 이런 ALAS ALAS 하고, 서구 사회는 이 아주 역사적인 기회에 눈을 감고 있는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푸틴을 확실히 꺾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서구가 특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발행되는 영국은. 미국도 정말 할 만큼 하고 3억 달러를 또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하던데, 그래서 us 하고 much of the west 서구 국가가 blind to this historic chanc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감탄사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 막 슬픔이나 연민, 제가 방송하면서 오호 통제라 했는데 정말 그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하는 그 감탄사. 정말 어찌하지 못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안타깝네. 참. 뭐 이럴 때 있잖아요. ALAS라고 많이 쓴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